혹시 김하정 씨 아니세요? 네? 제가요? 도윤 형님이 꼭 전해달래요. 옛날에 같이 고생했던 하정 누나 국밥집 찾아가라고요. 시끌벅적했던 점심시간이 지나간 오후였습니다. 동네 국밥집 주방에서는 설거지 물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의 손이 마지막 그릇을 헹궈냅니다. 물기를 털어내는 손은 오랜 세월 일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거친 손등, 굳은 살 박힌 손가락, 그러나 그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김하정은 앞치마를 벗으며 가게 안을 둘러봅니다. 테이블 4개가 전부인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색바랜 가요, 포스터 몇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그저 낡은 인테리어로만 여길 뿐 그 포스터 속 젊은 여가수의 얼굴이 바로 주인장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게 한쪽 구석, 먼지 쌓인 마이크 스탠드가 서 있었습니다. 하정은 손님이 없을 때면 가끔 그 마이크를 켜곤 했습니다. 작은 스피커에서 트로트 반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좁은 가게 안을 채웁니다. 세월아 가지를 마라, 내 청춘 좀 돌려다오. 노랫말처럼 그녀에게도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반짝이는 구두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고급 외투를 걸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하정은 마이크를 끄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TV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남자는 지갑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공연 초대장이었습니다. 초대장 표지에는 한 남자의 얼굴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TV를 도배하다시피 하는 트로트 스타 박도윤이었습니다. 하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도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20년도 더 된 일이었습니다. 지하 공연장의 습한 공기, 낡은 악기들, 밤새도록 연습하던 무명 가수들. 그 중에 도윤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대에 서고 싶어 안달하던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하정도 그랬습니다.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무대에 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숨겨야만 하는 이유가. 그날 이후로 도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하정은 부모님의 국밥집을 도우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가끔 작은 무대에 서긴 했지만 그건 취미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도윤은 달랐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의 얼굴이 TV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트로트 열풍을 타고 단숨에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먼저 손을 내밀어 왔습니다. 사람을 보내 자신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정은 초대장을 받아들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반가움인지 경계인지 그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국밥집 문을 닫을 무렵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전화 너머로 도윤이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라고, 보고 싶었다고, 한번 만나자고. 그리고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하정 얘기를 했다고. 함께 늙어가고 싶다고. 밥 한번 먹자고. 하정은 말을 잃었습니다. 50줄에 접어든 나이에 누군가 청혼 비슷한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그 상대가 20년 전 동료였던 도윤이라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 늙어가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일까? 자신의 정체를 계속 숨기고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워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뻐했습니다. 이 나이에 시집 얘기를 다시 듣게 될 줄이야. 늦은 행복도 행복이라며 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부모는 딸이 혼자가 아니길 바랐습니다. 국밥집 일로 평생을 보낸 딸이 이제라도 자신의 삶을 찾길 원했습니다. 하정은 부모님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아직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인지, 그 모든 것을 숨긴 채 평범한 딸로만 살아왔으니까요. 며칠 뒤 만남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도심의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두 집안의 첫 만남이 이루어질 장소였습니다. 하정은 오래된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옷조차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손수건 세트와 직접 담근 장아찌였습니다. 정성은 가득했지만 값비싼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정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만들 거라는 것을, 그리고 복수의 서막이 될 거라는 것을. 한정식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하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도 섞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20년 전 무대에 섰던 그 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칸막이 룸 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하정과 그녀의 부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박도윤과 그의 어머니 명선옥이 자리했습니다. 명선옥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고 고급스러운 한복이었습니다. 머리는 곱게 빗어 넘겼습니다. 화장은 옅게 했지만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TV에서 보던 그 국민 엄마 배우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얼굴에는 얕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정의 부모는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국밥집을 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고급 한정식 집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꾸 옷매를 고쳤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어디에 둘지 몰라 했습니다. 명선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고, 국밥집을 한다면서 손맛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미소 짓는 입과 달리 눈은 차갑게 상대를 훑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고르듯 값을 매기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하정 부모가 준비한 선물이 놓였습니다. 손수건 세트였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정성껏 골라온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 장아찌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직접 담근 것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명선옥이 포장을 뜯었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만져봤습니다. 촉감을 확인하듯 문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테이블에 앉은 모두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거 누가 써요? 하정의 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안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물컵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정은 두 사람 사이에서 표정을 지웠습니다. 명선옥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전 국민이 아는 얼굴이라고, 좀 더 신경 쓰셔도 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날카로웠습니다.
칼날처럼 상대를 베었습니다. 하정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못해 죄송하다고, 그래도 딸 시집 보내는 마음만큼은 어느 집 못지않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는 목소리였습니다. 명선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테이블에 손을 짚고 하정의 부모를 바라봤습니다. 형편이라고만 하시네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날 선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가난하게 살아봐서 압니다. 근데요,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해요. 분수? 그 단어에 하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명선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윤이를 여기까지 만든 게 누군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아는 배우 명선옥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했습니다. 자랑이었습니다. 과시였습니다. 그리고 경고였습니다. 하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께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명선옥이 비웃었습니다. 부드럽게 말하라고? 지금도 충분히 봐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국밥집 딸이면 국밥집 딸답게 살라고, 뭘 더 바라냐고, 우리 도윤이 인생에 들러붙으려 하지 말라고. 순간이었습니다. 명선옥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었습니다. 주저없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정의 어머니를 향해 쏟아부었습니다. 찰랑. 차가운 물이 어머니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테이블 위로,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루만이 정지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 떨어지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하정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젖은 얼굴로 젖은 옷을 붙잡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이게 사람을 대하는 거냐고.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도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하라고, 사람들이 본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막으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명선옥이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입 다물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내 인생을 지켜왔다고, 이런 집안에는 들여보낼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 순간 하정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툭!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줄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참아왔던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견뎌왔던 것들이 깨졌습니다. 하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의 팔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딸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하정이 말했습니다. 먼저 집에 가시라고, 금방 따라가겠다고.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잊자고, 자기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자신이 너무 오래 참았던 거라고. 부모를 택시에 태웠습니다. 택시가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골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번호였습니다.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전화를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젖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떨리는 손이 생각났습니다. 명선옥의 차가운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의 바른 목소리였습니다. 하정 이사님,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사님. 그 호칭을 듣는 순간 하정은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장민수였습니다. 대형 엔터테인먼트 그룹 아라기획의 부사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회사의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정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정체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정이 말했습니다. 은하 프로덕션 인수 계획을 앞당길 수 있겠냐고.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거기가 박도윤 씨 소속사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미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하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맞다고. 그리고 오늘 그 집안이 자신의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지도 안다고.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오랜 세월 눌러왔던 분노였습니다. 민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원래 내년 초 발표 예정이었다고 회장님 승인만 받으면 이번 겨울 안에 끝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시겠냐고. 하정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고 인수 후 구조조정 리스트 맨 위에 명선옥과 박도윤의 이름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민수가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어차피 치워야 할 사람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정은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날 밤 하정은 국밥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심의 한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최상층에 아라기획 본사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인식되었습니다. 최상층 버튼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은하 프로덕션 인수 계획서였습니다. 재무 분석, 인력 현황, 계약 관계 등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정은 서류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꼼꼼하게 천천히 읽었습니다. 박도윤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소속 아티스트 목록 맨 위에 있었습니다. 연간 수익 1위였습니다. 회사의 간판이었습니다. 명선옥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고문 자격으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들의 매니지먼트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정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회장님께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회장, 하정의 아버지였습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닌 또 다른 아버지였습니다. 국밥집을 운영하는 노부부는 하정을 키워준 양부모였습니다.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거물이었습니다. 하정은 태어나자마자 양부모에게 맡겨졌습니다.
이유는 복잡했습니다. 가문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이지만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양육되었습니다. 평범한 국밥집 딸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아버지는 딸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림자처럼 지켜봤습니다. 민수를 보내 보호하게 했습니다. 언젠가 돌아올 날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 왔습니다. 하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은하 프로덕션 사옥이 있었습니다. 박도윤이 있었습니다. 명선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이 오늘 밤 결정되었다는 것을. 며칠 후 방송국 뒷골목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은하 프로덕션이 인수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대기업이 손을 뻗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잘 나가는 회사였습니다. 박도윤이라는 효자 스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라기획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은하 프로덕션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업계가 술렁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박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소속사가 바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지위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명선옥은 분노했습니다. 아들의 입지가 약해질까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아라기획에 연락했습니다.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조건을 협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차갑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자는 면담 불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조조정? 그 단어에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자신들이 잘릴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박도윤은 스타였습니다. 명선옥은 국민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자른다고? 하지만 아라기획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항하면 더 불리해질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제야 명선옥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인수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자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라기획은 거대했습니다. 실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하정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국밥집 문을 여전히 열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라이브 카페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젊은 가수 지망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정은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해줬습니다. 조언을 해줬습니다. 기획사의 갑질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연습생들은 감사해했습니다. 이 카페 사장님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몰랐습니다. 이 사장님이 업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정은 증언을 모았습니다. 갑질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부당계약을 기록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확실하게 준비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이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거리에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도시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차가운 눈보다 더 차가운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아라기획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하 프로덕션 소속 아티스트들이 하나둘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 해지 통지서였습니다. 명단 맨 위에는 예상대로 박도윤과 명선옥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박도윤은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회사의 간판이라고 함부로 자를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라기획은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계약서의 특정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였습니다. 명선옥은 언론을 움직이려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인터뷰를 자청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라고 호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냉담했습니다. 아라기획의 영향력을 알았습니다. 함부로 기사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기사가 터졌습니다. 한 온라인 매체가 특종을 냈습니다. 은하 프로덕션의 갑질 의혹이었습니다. 연습생 착취, 부당계약, 수익 배분 논란 등 여러 문제가 폭로되었습니다. 기사에는 구체적인 증언이 담겼습니다. 실명은 아니었지만 여러 연습생과 신인 가수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은하 프로덕션에서 당한 부당한 대우를 고발했습니다. 계약서에 숨겨진 불공정 조항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박도윤과 명선옥의 행태가 집중 조명되었습니다. 도윤이 후배 가수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선옥이 스태프들에게 어떤 갑질을 했는지 상세히 기술되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들이 제공한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국민 엄마 배우의 이중성에 사람들은 충격받았습니다. 트로트 스타의 위선에 팬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SNS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방송국은 그들의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선옥은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모두 거짓이라고 악의적인 루머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더 많은 증언이 나왔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박도윤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사과한다고 하지만 오해도 많다고 했습니다. 애매한 사과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방송국들이 움직였습니다. 도윤의 출연 프로그램들이 하나둘 취소되었습니다. 광고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명선옥의 드라마 촬영도 중단되었습니다. 둘은 순식간에 업계에서 고립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한 복수라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명선옥은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최근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정식집에서의 상견례, 국밥집 부부, 물을 끼얹었던 그 여자. 하지만 설마 했습니다. 국밥집 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대기업을 움직일 리 없었습니다. 명선옥은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다른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한편 하정은 계속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국밥집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카페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민수와 통화했습니다.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다음 단계를 지시했습니다. 철저하게, 조용하게, 확실하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카페에는 더 많은 젊은 가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연습생들을 돕는다고, 계약서를 봐준다고, 갑질로부터 보호해준다고. 하정은 그들을 하나하나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조언을 해줬습니다. 필요하면 변호사를 연결해줬습니다. 때로는 아라기획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해줬습니다. 연습생들은 몰랐습니다. 이 따뜻한 카페 사장님이 아라기획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업계를 움직이는 손이라는 것을. 다만 고마워했습니다. 믿고 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연습생이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왜 이렇게 자신들을 도와주냐고, 무슨 이득이 있냐고. 순수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자신도 옛날에 노래하고 싶었다고. 하지만 세상이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 진심이었습니다.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하정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수였습니다. 자신과 부모님을 모욕한 사람들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더 깊었습니다. 이 썩은 업계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갑질이 사라진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젊은 꿈이 짓밟히지 않는 곳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더러운 것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눈은 녹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하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조용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것을, 해시태그 제오막 무대 뒤의 주인, 그리고 새로운 시작. 새해가 밝았습니다. 눈은 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도윤과 명선옥에게는 여전히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방송가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습니다. 광고는 모두 끊겼습니다.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명선옥은 더 이상 국민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이중인격자였습니다. 갑질 배우였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비난뿐이었습니다. 박도윤은 트로트 스타에서 추락했습니다. 팬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동료들은 거리를 뒀습니다. 무대는 더 이상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절박해졌습니다. 재기의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빌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라 기획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명선옥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직접 아라 기획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찾아갔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하루 종일, 이틀 동안, 일주일 내내. 결국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무슨 용건이냐고 물었습니다. 명선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다고,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국민 배우의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민수는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빌어봤자 소용없다고. 결정권자는 따로 있다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지시를 따르라고. 명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주소를 건넸습니다. 오늘 저녁 그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명선옥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도심을 벗어난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작은 라이브 카페였습니다. 간판에는 하정의 노래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선옥은 당황했습니다. 왜 이런 곳으로 오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들어갔습니다. 카페 안에는 몇몇 젊은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익숙한 멜로디였습니다. 오래된 트로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프로였습니다. 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선옥은 무대 위의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정식집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국밥집 딸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하정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명선옥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차분한 걸음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정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명선욱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 여자가 여기 있는지, 왜 민수가 이곳으로 보냈는지. 하정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명선욱은 기계적으로 따랐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정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하정이 말했습니다. 명선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났습니다. 한정식집, 물을 끼얹었던 일, 국밥집 딸이라고 무시했던 일, 제 어머니 얼굴에 물을 끼얹으셨죠. 하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명선욱은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겠다고. 하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명선욱은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김하정입니다. 국밥집 딸이기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아라기획 회장의 딸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 명선욱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 아라기획이 움직였는지, 왜 자신들이 잘렸는지, 왜 업계 전체가 등을 돌렸는지. 아니, 그럴 리가. 명선욱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죠. 저도 오랫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았으니까요. 하정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양부모에게 맡겨진 일, 평범하게 자란 어린 시절, 가수를 꿈꿨던 청춘, 하지만 포기해야 했던 꿈. 도윤 씨와 함께 노래했어요. 지하 공연장에서. 우리 둘 다 무명이었죠. 명선욱은 아들 도윤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무명 시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함께 고생했던 누나가 있다고. 재능이 많았지만 사라졌다고. 하지만 저는 그만뒀어요. 제 정체가 밝혀질까봐. 아버지께 피해가 갈까봐. 하정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명선욱은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시는 거군요. 명선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바로잡는 거예요. 하정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카페 밖에는 젊은 가수 지망생들이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이 업계가 썩었어요. 갑질이 만연하죠. 젊은 꿈들이 짓밟혀요. 그걸 바꾸고 싶어요. 명선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 썩은 시스템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윤 씨와 선생님은 그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올 겁니다. 하정이 일어섰습니다. 대화는 끝났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명선욱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추웠습니다. 하정은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연습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카페는 따뜻했습니다. 민수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하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노래가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연락 오셨습니다. 만나고 싶으시답니다. 하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짜 아버지, 오랜 시간 멀리서만 지켜본 사람, 이제 만날 때가 온 것일까? 알겠습니다. 내일 찾아뵙겠다고 전해주세요. 하정이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하정은 다시 연습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정은 결심했습니다. 이 꿈들을 지키겠다고, 업계를 바꾸겠다고, 진짜 주인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카페 불은 여전히 밝게 빛났습니다.
하정의 노래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늦게 찾아온 정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